네, 오늘은 그 동부의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여러분들 모시고 좌담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토론에 같이 해주실 분들 소개부터 드릴게요. 노동당 울산시당 이장우 위원님. 반갑습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전영수 사무장님. 반갑습니다. 정의당 울산시당의 김진영 의원.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운송노조 현대중공업 지부의 김영균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울산시당의 강석수 의원. 네, 반갑습니다. 울산 동구가 이제 위기입니다. 이게 뭐 산업도 위기고, 뭐 지역 경제도 위기고, 인구도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제 2000년에 10만 8천 명 수준이었는데, 올해 5월에 보니까 15만 5천 명 수준으로 줄었고, 현대중공업의 노동자 수도 굉장히 뚝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뚝 떨어졌죠. 2015년 1월에 정규직이 2만 6천 명, 사내하청이 한 4만 1천 명 정도 선이었는데, 아까 이제 올해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현대중공업의 정규직이 14,000명, 그리고 하청 노동자가 한 12,000명. 미포조선을 합치더라도 이제 사내하청 노동자가 한 2,000명 수준입니다. 2만 명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대략 한 4만 명 정도가 노동자 수가 지금 2015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도 지금 상당히 위기입니다. 동부 상권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구조조정이 한참 심할 때 이제 동부 지역 취재를 가서 상인들을 만나보니까 바닥만 있는 줄 알았더니 뭐 지하실이 더 있더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룸들이 뭐 공실률이 높아가고 이제 빈집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 지금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이제 조선경제에 약간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만, 지금 이 위기가 예전 수준으로 극복될 전망은 지금 사실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보 3당 대표자분들하고 현대중공업의 원하청 노조 관계자분들하고 지금 동부 지역의 위기, 이게 지금 실태가 어떤지, 그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극복 방안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인 분할 이후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동부 주민들의 삶이 어떤지부터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법인 분할 이후에 현대중공업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해주십시오. 현대중공업에 두 번의 법인 분할이 있었는데, 2017년에 현대중공업이 이제 순환출자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로 바뀌는 법인 분할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인적 분해라고 하고 얘기하는 거고요. 2019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알짜 회사인 본 기업이죠. 본사가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고, 이전에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 부분은 새로운 신설 현대중공업으로 바뀌는 두 번의 법인 분할에 있었습니다. 이 두 번의 법인 분할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중공업의 이 정몽준, 정기선, 이 대주주 일가들은 이 지분을 확대하고, 그 확대한 지분을 바탕으로 3년간 그 현금 배당만 2,700억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고, 현재도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사업회사에서 사업회사를 이용해서 지주사의 부를 축적하는 용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돈이 드는 것은 다 빼내서 자회사로 만들고, 자회사를 다시 지주사에 편입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그 사업을 재편하고 있고, 그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우조선 인수,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이런 과정에서 지주사가 돈을 투여해야 되는데 계열사를 확장함에 있어서, 다른 회사를 인수함에 있어서 지주사가 돈을 투여하지 않고 사업회사에 돈을 투여하기 위해서 다시 현대중공업을 신주를 발행해서 상장을 하는 이런 과정, 그리고 다른 회사들의 주식을 뭐 글로벌 서비스나 이런 곳에 주식을 팔아서 돈을 또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금 반복되면서, 결국 현대중공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원청 노동자들은 현재 3년째 임금 교섭을 제대로 합의를 못하고 있는 상태고, 하청 노동자들은 법인 분할과 두 번의 법인 분할 이후에 임금 체불과 임금 삭감 그리고 중대재해 이런 부분에 노출되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이런 고통들이 그대로 지역 경제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단 하청 노동자들 상태는 조금 이따가 예. 따로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는 일단 진보당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그 시장에 캠페인을 하러 이렇게 한 번씩 나가 보면은 저희를 잡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현대중공업이 해도 너무하다 이런 이제 원망, 분노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동부가 이렇게 조선업도 어려워지고 자영업도 어려워지고 코로나도 어려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있냐에 대한 이제 원망과 아쉬움 이런 것을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어렵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고, 하청 노동자들은 좀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더 어렵고,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도 중공업이 조선이 어려워지면서 매년째 어려움에다가 코로나까지 와서 아까 사회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상 이제 붕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게 도대체 동구가 예전에는 청운의 꿈을 안고 돈을 벌어서 가족과 함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왔다면 지금은 동구가 이게 사람이 살만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원망과 분노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5년에 비해서 인구가 20만 넘던 인구가 15만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 점점 사람이 이제 떠나는 도시로 돼서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구가 사람들이 살만한 희망을 가지고 살만한 곳이 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중공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덩달아서 미포조선도 최근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년간 임금 동결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 되냐 이렇게 했더니 본사 방침이어서 중공업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동구가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하청 노동자들 자영업 이게 기본 구성의 틀인데 전체가 어렵고 심각하니까 이게 좀 단순하지 않아서 근본적으로 울산 동구에 살고 있는 노동자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하청 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히 더 어려운데 특히나 이제 물량팀, 뭐 돌발팀 뭐 이제 이런 용어들까지 나올 정도로 좀 그런 이제 그 산재에 대해서도 좀 취약하고 산재 문제는 이따 조금 다시 다뤄보겠지만 그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삼장님. 네, 뭐 현대중공업 지금 하청 노동자들이 15년 이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만 명, 2만 5천 명 정도가 지금 뭐 다른 지역으로 뭐 갔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직종을 바꿨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결국은 16년도부터 박근혜 정부 때부터 뭐 조선업 위기라고 해서 4대 보험을 유예시켜줬죠. 거기에 계속 깔리면서 이제 그 피해 그대로 이제 4대 보험 체납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임금에다 저희 하청 노동자들에게 임금에서는 제하는데 이제 그것도 계속 체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도 또 위기 지역으로 또 되어가지고 국민연금 빼고는 또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으로 그걸 털고 가야 되는데 원청에서는 계속 하청업체의 기성을 되게 작게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업체 뭐 사장들은 뭐 하다가 그냥 힘드니까 뭐 다 밀리니까 접고 가버리고,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그 고스란히 이제 뭐 임금, 퇴직금 뭐 이런 부분에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임금이 지금 한 15년, 16년 전 임금보다 적습니다 지금. 예. 인상이 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예. 그 이유가 이제 계속 다단계 하청 이제 물량팀들을 계속 들였죠. 그게 이제 뭐 도급 계약도 너무 뭐 수의 계약도 있고 막 엄청나게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업체의 물량팀들을 계속 늘리고 이제 상용직인 이제 봉공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 노동자들은 이제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줄이면서 이제 계속해서 임금은 그대로고요. 뭐 물가는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그대로인데 문제는 계속해서 이제
원청에서 뭐 어렵다 하면서 이제 기성금 삭감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임금 체불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4대 보험을 이제 만약에 다 내면 그달은 임금 체불을 합니다. 임금 체불을 한 30%를 깔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임금을 다 주면 4대 보험을 유예를 시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지금 1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또 가장 이제 올해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원청에서 내려오는 기본적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뭐 명절 기양비, 여름 휴가비, 그리고 뭐 폭석이 연장 수당, 뭐 교육 수당, 뭐 또 피복비, 뭐 10대까지라고 다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 이제 업체에 내려줬는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업체 대표들이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기성금에 포함을 시켜버렸죠. 아주 조금 한 처음에 한 1.5% 2% 정도 올려주고 이제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대표들은 뭐 그거 가지고 제대로 하청 노동자한테 갈 게 없죠. 올해 1월달에 벌써 이제 설 기양비가 일단 워낙 말이 많아서 지급은 됐지만 그게 업체 대표들이 가부를 했든지 뭐 상생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출을 해서 지금 준 상황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그런 상황들이 이제 뭐 기성에 포함되니까 지금 피복비, 식대 그것도 이렇게 뭐 차별을 받았었어요. 원래 1,000원인데 조식 석식 그리고 5,500원을 또 뗐었거든요. 근데 그거도 지금 계속 아직까지 정상화되지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물량팀 더 나가서 지금 프로젝트 팀이라고 단기업체들이 지금 지금 17개까지 늘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뭐 주 52시간 그런 거 피하려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늘리고 있고요. 그런 업체 그 단기업체들은 이게 또 포함이 안 됩니다. 아예 지원을 안 해줍니다. 대신에 이제 뭐 단가를 좀 10,000원 정도 뭐 더 올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약이 3개월씩 그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3개월 하다가 이제 힘들면 이제 업을 접어버리면 이제 하청 노동자도 임금 체불되죠. 6개월 이상 되어야 최단금 나라에서 나온 최단금 그나마 그것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조건이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주 52시간 문제부터 해서 또 그런 거 피하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 계약이라고 자꾸 합니다. 단기업체도 지금 뭐 30인 이하, 뭐 50인 이하, 대부분 30인 이하로 많이 맞추는데 그거보다 인원이 많은데 파악이 잘 안 됩니다. 프리랜서로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또 하청에 또 하청을 줍니다. 그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여전히 뭐 기성금에 지금 뭐 5월달에도 조금 올려서 지금 거의 됐다고 하지만 기존에 나오던 이제 뭐 영절 기양비라든지 뭐 설, 뭐 여름 휴가비 등등 해서 그 돈이 꽤 크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아예 지원도 안 되고 이제 뭐 업체 뭐 더 좀 뭐랄까 원청에서는 뭐 경쟁 뭐 능력을 더 키우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모든 책임을 이제 뭐 전기선 뭐 그런 돈들이 이제 하청업체에 다 넘겨오고 있고 물량팀들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몇 명 정도 되나요 물량팀 규모? 지금 5대5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물량팀이 6 정도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전체 하청업체에 하청 중에서 예, 물량 물량팀들이 7,000명 정도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물량팀들이 지금 관리자라든지 이런 거 빼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제 뭐 현장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물량팀 인원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단기업체는 물량팀장들이 이제 업을 차린 거거든요. 대부분 원청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 회피하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고용 더 좀 그런 책임 회피하려고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뭐 인원이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원 정도고요. 12,000명 좀 더 될 수도 있고 정확한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업체에 또 물량을 주거든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은 출입증 자체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걸 알아보려고 해도 단기업체는 또 노동조합에서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몰리고 있고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고 물량팀들이 그리고 또 그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제 뭐 근로기준법은 여전히
제대로 뭐 지켜지는 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업체 대표들끼리 뭐 내노남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도 우리 업체가 좀 낫지 않냐 뭐 그런 수준이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70%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10개면 한 5개 정도 지켜지나요? 뭐 그 정도. 그런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잘 그만 못 뜨는 이유가 하나가 또 학자금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원청에서 내려온 아직까지 학자금은 그냥 원청에서 좀 반 정도 내려오거든요. 그 이제 원청 기준에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4대 보험 이제 기준으로 이제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있는 사람들 여전히 피해를 보지만 그리고 물량팀들은 이제 뭐 그런 거 배제하고 이제 오로지 자기네들 그 돈만 더 어쨌든 더 벌어가려고 하는 거. 그게도 대부분 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여전히 해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까 4대 보험 체납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울산 동구가 그 이제 뭐 고용산업 위기 지역으로 계속 연장해서 지금 지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정부 지원금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아마 내려오고 있을 텐데 이거는 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거 조금 전에 제가 아까 한두 가지 좀 자유롭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그 동구 주민의 삶에 대해서 또 노동자들의 임금 뭐 이런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전에 이제 정몽준 씨가 정치를 할 때 복지 동구 이러면서 이제 동구회관, 서부회관, 대송문화회관, 한마음회관 이런 걸 쭉 하면서 이제 그 수영장도 있고 문화 강좌도 쭉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정부 예산으로 그런 것을 지을 때 시설을 지을 때 동구는 기업이 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많이 안 지었는데 정몽준 씨가 이제 정치를 그만두면서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수영장만 해도 예전에 서부회관에도 수영장이 있었고 동부회관이 있었고 이런 게 지금 다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돼서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이제 실제 동구 주민들의 그런 복지, 문화 생활 수준이 굉장히 이제 낮아졌죠. 그러니까 서부 아파트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버스를 타고 가야 목욕탕에 갈 수 있고 수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수영장을 이제 못 다니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실제 북구, 남구, 중구 이런 데하고 비교해보면 인구 대비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굉장히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문화복지 생활에서 굉장히 이제 하향 수준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제 중공업, 정규직 하청 할 것 없이 임금이 전체적으로 저하되니까 맞벌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제 맞벌이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거의 이제 애를 키우는 엄마들이 독박 육아 이런 걸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거의 뭐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표현하기는 그런 애 키우는 엄마들이 미치려고 하는 이제 정도가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아무튼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구의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동구 이러면 항상 중공업, 정몽준 이걸 중심으로 이제 다 볼 수밖에 없기도 했고 쭉 그렇게 봐왔는데 저는 좀 전체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 동구에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빠져나갔고 왕창 빠졌다가 또 코로나 오기 직전에 약간 증가하는 세를 보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특히 증가했냐면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를 했어요. 코로나 들어오면서 멈췄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코로나가 끝나면 이 이주 노동자들이 왕창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저임금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동구 사람들은 동구에서 현대중공업을 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식들을 절대 중공업에 안 보내는 문화가 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동구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이 현대중공업 가서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없어요. 전부 이제 떠나는 거고, 뭐 일을 안 하고 있었으면 있었지 중공업에 안 들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고용이 계속 줄기만 한 건 아니고 늘어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한 3년 사이에 고용이 한 1000명 정도 늘었거든요. 3, 4년 사이에. 굉장히 이제 지금 3000명 넘어가고 있어요, 직원들이. 이런 것들이 또 다른 변화죠. 그리고 요양 쪽에 돌봄 노동자들이 이제 굉장히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그런 영역에서 이제 동구 지역의 일자리를 조금씩 찾아가고 있고 젊은 20, 30대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뭐 이런 일자리들은 좀 과거에 비해서 동구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좀 다른 변화인 것 같고, 동구 사람들의 또 다른 변화는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늘어난 퇴직자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퇴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이제 공원에 가면 서울 옛날에 파고다 공원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에 이제 분위기 조성이 이제 하나의 생활 양태로 나타나는 거고, 실제로 노령 인구가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고, 동구 지역이 노인 시설이 가장 적습니다. 가장 각 구군 중에 가장 적은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동구가 전체적으로 동구 주민들의 삶이라는 것은 일단 과거에는 노동자, 상인 이렇게 구분됐어요. 크게 구분돼. 지금은 큰 그룹으로 보면 노동자, 그리고 일반 상인들, 그다음에 퇴직자들 이렇게 크게 구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대책이 옛날 전통적 방식으로 현대 중공업에만 요구할 수 있는 거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노동자들 중에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으로 나뉘었는데, 지금 양상은 그냥 비정규직, 정규직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중에는 어느 정도 정규직 하면서 내가 좀 돈을 벌었어, 먹고 살만해, 그런 사람들은 일정 정도 중산층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은 탈동구, 탈울산 이렇게 이제 되고, 관심사를 뭐 기장 쪽에 땅을 사야 된다, 서울에 땅을 사야 된다, 이런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있고, 아예 이제 거기서 중산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던 노동자들은 중간층은 이제 울산 동구에서 그냥 오다가도 못하는 그런 노령 인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비정규직들은 워낙 비정규직은 동구 사람이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는 일은 많이 줄은 거고, 외지에서 이제 비정규직 물량팀 이렇게 들어오니까 동구에 주소를 안 두는 거예요. 인구가 안 늘어나는 이유도 저는 그것도 하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왔다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동구 인구로 남는 사람들은 탈울산하는 사람 빼고 안 들어오는 사람 빼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남는 사람, 노령 인구 이런 정도가 점점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 좀 앞으로 저는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이주 노동자들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임금 체계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동구 주민들의 현실이고,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대목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대책을, 그런 거를 다 보면서 다방면으로 좀 대책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주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인가요? 뭐 제가 듣기로는 도장 쪽에 54명인가를 신규 채용을 한다고 베트남 노동자를 채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럼 그게 꾸준히 계속 있는 건가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문에 네. 지금 늘진 않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난번에 인자위인가요?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여기서 거기 이제 하청 업주들도 거기 이제 같이 위원회에 참여하는데, 업주들이 이제 자꾸 노동부에 이주노동자들의 여기 정주 여건 뭐 법적으로 묶는 게 있잖아, 3년 그런 게 있잖아, 그런 걸 좀 완화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 보면 앞으로 이 임금 체계로는 이주노동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걸 많이 이제 뭐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지고, 아직은 전체 인원이 제대로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고, 전에 언젠가 전에 파악했던 게
한 6, 700명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퍼져 있어서 조선뿐만 아니라 조선 엔진 곳곳에 되게 저임금으로 하는 곳곳에 많이 퍼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표가 나는데 조선족이나 또는 몽골 이쪽은 거의 표가 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뭐 셀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통계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 2018년도에서 19년도에가 이주 노동자가 10% 증가했더라고요. 1년 사이에. 동구에. 예, 동구에만. 그 후로 이제 정체돼서 있는데 지금 3,500명 정도가 외국인으로 등록이 돼 있거든요. 동구에만. 그래서 이제 그 수준에서 이제 안 빠지고 딱 그게 딱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 조선소에서 일한다고 그럽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여러 동구 지역에 이제 예를 들어 뭐 결혼 이주자들 예, 결혼 이주자들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거니까. 아니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취재할 때 동구 쪽에 그 마을 공동체 취재를 했는데 거기 아파트에 그 공동체 형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좀 젊은 엄마들 왜 그렇게 모였냐 그랬더니 남편 그 하여 구조조정 막 심해서 우울해서들 모였대요. 자기들이 이러다가 우울증 걸릴까 싶어가지고 그 정도로 하여간 지금 동구 상황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려고 했던 고용산업 위기 지역 지정돼 있는데 이게 지금 돈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관련해서 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니까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2018년, 19년, 20년에 걸쳐서 3년에 걸쳐서 이제 974억을 지원을 이제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래서 울산시가 871억을 집행을 했고 동구청이 102억을 집행했는데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이게 좀 골 때리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은 울산시 871억 중에 도로 건설에 758억, 중소기업 역량교육 20억, 조선산업 교육훈련 이건 아마 중공업에 준 것 같아요. 93억. 동구청이 쓰는 100억 중에 공원과 도서관에 17억. 이게 제일 충격적인데 일산해수욕장 소나무 심는데 7억, 어항에 21억, 일자리 지원은 23억.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조선 산업이 어려워져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자들의 임금이 일정하게 보전이 돼야 유지되는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가장 어려워지고 이제 가정이 어려워졌는데 이 974억 중에 거기에 구체적으로 썼다고 이야기할 만한 거는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건설, 뭐 이런 소나무 심는 이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게 조선 산업의 위기로 인해서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근본적으로 고민을 다시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추가로 기간이 연장이 됐잖아요. 884억인가 다시 이제 2년에 걸쳐 온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또 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대단히 높은데 그냥 놔두면 이제 동구의 주민과 노동자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선의 위기라는 걸 빌미로 울산 컨벤션 짓고 이런 데 돈을 쓰고 그랬으니까 이건 심각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위기 지역 관련해서 크게 이 조선소 위기 지역 전국에 뭐 조선산업 위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크게 한 3가지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특별 고용 지원, 고용 위기 지역, 그다음에 특별 뭐 산업 위기, 산업부에서 진행하는 산업 위기 지역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종류로 이것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울산 동구는 3가지 다 지원을 계속 받았어요. 받았는데 재직자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이제 이 교육비만 지원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퇴직자,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가 밖으로 나간 사람들에 대한 재취업이나 그에 대한 뭐 이렇게 또는 지역의 소상공인 이런 지원을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지금 국가의 이 지원 제도 자체가 한계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도로나 이런 SOC 사업에다가 대규모 사업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울산시나 동구도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또는 이걸 국가의 산업자원부나 또는 노동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그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책임 것보다는 그냥 이름만 위기다 그래 지원해줄게. 근데 막상 지원받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지원 받으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아까 하청업주들이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하청업주들이 힘든데 지원 받으려고 하면 사대보험을 내야 돼요. 사대보험을 내야 은행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은행에서 은행 지원을 하면 시가 대출 비용을, 이자를 지원한단 말이죠. 그럼 무이자로 지원받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못 받아요. 왜 못 받냐면 사대보험을 유예시켰기 때문에 사대보험을 안 넣었잖아요. 안 넣었으니까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허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이 법제도 자체가. 그래서 진짜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뭐 몇 년째 지원 연장했지만 동구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럼 외국은 어떻게 하냐? 이탈리아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금속노조가 이제 이런 그 고용 문제가 있을 때 정부와의 이 협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교육이에요. 이게 이런 거죠. 이 사람이 나오기 전에 이 회사에서 적을 두고 있을 때 이때 교육을 계속하는 거예요. 6개월이고 10개월이고 이 교육을 계속하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든 교육이란 제도로 여기다가 붙잡아 놓는 거죠. 이게 그래서 국가의 제도나 또는 어차피 이 사람이 그 노동자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기업은 그 노동력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다시 일감이 살아나면 그것을 숙련자를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을 계속 더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고 국가가 알아서 그 실업급여를 지급하든가 말든가 거기까지 지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래 하고 나는 모르겠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8개월,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나 이런 지원 제도로 통해서 9개월, 10개월, 1년 동안 교육을 하는 것이나 국가의 그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내보내는데 그냥 무방비로 있는 거죠. 이런 제도 자체가 대단히 심각하죠. 그럼 노동자들이 여기서 거주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자신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 또는 정부도 못 믿고 자본도 이 회사도 믿지 못하니 내가 그 각자 도생하는 길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 동구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국가의 이 제도 자체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동안에 우리가 노조에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듣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제도에서부터 이런 제도가 있지만 전혀 제도는 이름뿐의 허울에 불과하고 실제로 그 돈들은 다 엉뚱한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이 이미 지난 그 지원 정책의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제도도 비슷한가요? 상황이? 거제도도 네, 다 거의 비슷한. 거제도는 특히 그 조선 산업 어렵다고 할 때 정부 지원금 이런 게 대우조선이 빌렸던 그 이자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 강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갔죠. 금융기지. 제가 하도 그래서 이 지역 고용위기 지역 극복이나 이런 것의 지원 사례들을 검색을 해서 찾아봤어요. 이미 다 연구 기관들에서 이게 문제라는 걸 다 이미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만 저 같은 그냥 현장의 노동자들도 이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정부 국회 입법조사처나 이런 데서 돈을 썼으니까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결과치를 다 냈더라고요. 외국의 사례도 다 냈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지적했던 전에 2014년, 5년 이때 이 구조적 문제가 다가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계속 요구했을 때 이 문제를 우리가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시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얘기하더니 결국 이런 데서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부나 이런 데서는 고용노동부나 산업부는 법적인 기준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사람들도 고용 위기 지역을 빌미로 자기 치적 쌓기, 그렇죠. 실적 남기기 이걸 활용하고 실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큰 이 법 제도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구조적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아까 그렇게 이 동구의 문제가 결국 노동자들의 여기서 어떻게 잘 거주할 거냐, 정주할 거냐의 문제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그런 복지의 문제나 또는 지역의 상권의 문제나 이런 게 결국 인구가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공동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 국가의 지원책에서는 거의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 이것뿐만 아니고 정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새로운 예산,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이 지방정부로 떨어지면 지방정부의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특히 정치인들까지 생각은 아까 말씀하셨던 자기 치적 쌓기 플러스 또 공무원들은 하고 난 뒤에 뭔가를 표를 만들어야 되니 거기에 유용한 것 이것만 먼저 생각하고 그거를 기본 안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당사자들이 가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해도 바뀌지 않는 맞아요. 절대 절대 안 바뀌려고 하는 그걸 바뀌면 자기가 무슨 문책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너무 고정화된 이런 사고가 실제로 이제 예산만 낭비하고 실제로 국민들은 도움 안 되고 그중에 그 과정에서 또 이득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좀 최소한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하려고 하면 노동자들, 당사자들 모아서 주민들 모아서 어떤 데 예산을 쓸 것인지를 물어보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청구하고 또 받아서 그렇게 실제로 사용하고 또 그 같이 평가하고 이렇게 해야 이게 상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뭐 우리나라 하여튼 이 업무 처리하는 이 방식이 너무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970억하고 세로를 800억이면 1,700억을 그냥 인구당 노동자당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974억 중에 시에 871억이 내려갔는데 도로 건설에 758억 썼다. 이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실.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게 산재입니다. 특히나 중대재해 문제인데요.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현대중공업의 물량팀 소속 노동자가 탱크에서 작업하다가 추락사한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이게 1973년, 그러니까 1974년부터 이제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74년 이후에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통계들을 좀 모아보니까 469번째 사망 사고입니다. 이게 중대재해가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지금 근절 대책은 도대체 없는 건지, 이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 계속 이렇게 이제 통계가 469번째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에서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91년도에 울산대학교병원, 그때 당시 혜성병원에 입사를 했죠. 근데 제가 근무하는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에 불이 꺼질 날이 없었어요. 거의 사망자는 중고급 분들이었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정규직 돌아가신 분들이야 바로 통계에 들어가겠죠. 근데 하청들 뭐 이런 분들이 돌아가신 게 과연 들어갔을까? 그 노동조합 이전에도. 그리고 또 퇴근해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들어갔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일본의 그 군함도 그 영화도 나왔는데 엄청나게 이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수많은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잖아요. 몇 분이 돌아가신지 아십니까? 10년 동안, 그건 한 13년인가? 그 사이 그 기간, 우리가 징용돼 갔을 때 그 기간 동안에 138분 돌아가셨대요.
중공업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거기도 한 2만 명 정도가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 근데 중공업이 지금 과거의 군함도랑 다르지 않다는 거죠. 훨씬 더 하네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수치로 몇백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 심각성은 이제 굉장한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도 이제 우리가 심각하다고 얘기해봐야 귀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없는 건데 저는 군함도 하고 딱 이게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정말 심각하다. 이게 문제 개선하지 않으면 이거는 나중에 역사에 나중에 후세가 한 몇십 년 지나서 군함도 때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올 것 같네요. 이걸 통계를 낸 것은 저희 노조에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자료를 총 조사를 다 해서 나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기준은 뭐냐면 일단 87년 노동조합 설립 이전에는 노동부 자료나 또는 회사 자료가 어디 뒤에 나중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받은 자료가 있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통계를 낸 거고요. 87년 이후부터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이든 하청이든 사망사고가 나거나 또는 과로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선전물을 꼭 냈어요. 작게든 크게든. 그래서 주로 이제 현재 직접 사망하시면 좀 크게 냈고 이제 과로나 하시면 이런 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돌아가셨다. 갑자기 돌아가셨다. 이런 냈기 때문에 그 기록들을 싹 뒤졌죠. 싹 뒤져서 요걸 가지고 근거를 냈기 때문에 그냥 나름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대략 469명도 엄청 많은 거예요. 한 단일 기업에서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단일 기업에서. 일단 확인된 것만 그렇죠.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선전물에 나온 것만. 그리고 80년 이후부터는 뭐냐면 이 사고 내용까지도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과로로 돌아가셨든 아니면 추락해서 돌아가셨든 또 끼어서 돌아가셨던 간에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 이름까지도 87년 이전에는 이름은 없고 숫자만 있지만 87년 이후는 이름까지 다 있어요. 부서 이름, 사망 원인까지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은 그래서 이제 신빙성을 더 높이게 했고 그래서 그 심각성, 그 내용까지 다 확인하고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더 높이게 했던 부분들 이런 자료들을 국회나 이런 데 다 보내서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을 많이 하는 용어로 활용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상들이 크게 달라지는 이 중대재해 양상들이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에는 IMF 이전에는 현대중공업도 이렇게 하청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IMF 이후부터 97년, 8년 요 이후부터 하청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미 현재 생산직 기준 따져보면 이미 하청이 전체 생산직 기준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청 노동자가 전체 생산을 담당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 그러니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 위험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위험하다고 해서 이걸 내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뒤에 누가 그냥 거부해도 누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 그 정도로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 노조도 사실 노조의 조력을 받을 수 없죠. 왜냐하면 조직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엄청 많죠. 그리고 아까 이제 전용 사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청 노동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차별의 문제가 임금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작업 조건도 굉장히 차별이 많고 그다음에 안전대나 장구 이런 것들도 정규직처럼 풍부하게 지원은 안 돼요. 이번에 5월 8일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시고 나서 안전화를 봤는데 안전화 바닥에 다 달았어요. 미끌미끌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추락하실 때 안전대,
고소 작업할 때 안전 벨트를 매는데 그때는 그 착용하지 않고 있었지만 그 작업장에 보니까 낡아 빠진 안전 그 벨트가 있었던 거죠. 이거 보면 이게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물량팀이었고 들어온 지 2개월밖에 안 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 보호 조치, 안전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이 작업장의 구조, 고용 구조가 이 중대재해가 새롭게 지금 나타난 양상이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재래형 사고. 그래서 추락 같은 경우는 다 재래형 사고거든요. 이것은 회사가 추락 방지망 설치나 그거 몇천 원도 안 되거든요. 그거 몇 개 써 설치하면은 추락 방지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도 제대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 불안전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 보니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그 노동자들의 부주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 중대재해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대로 사업주만 처벌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네, 그죠? 아니죠. 고용 구조 문제에서부터. 아니죠.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만들어지면 사업주가 물론 자기가 구속 안 되기 위해서 조치를 하고 자기 밑에 그 밑에 중간 관리자까지 야 이거 빨리 해. 이거 안 하면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진급이나 모든 인사직이 바뀌겠죠. 근데 그것이 현재는 오히려 그 비용이 중대재해로 중대재해가 발생해서 나타난 뭐 보상금이나 그런 비용보다는 하청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구조를 안 바꾸죠. 당연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5월 8일 중대재해로 인해서 약 한 달 가까이 5개 도크가 작업 중지가 됐습니다. 아마 역사 이래 현대중공업의 핵심 5개 핵심 도크가 이렇게 멈춘 적은 없었어요. 네, 노동부로부터 이렇게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엄청나게 큰 작업 중지 조치예요. 아마 회사가 이 기간에 다른 어떤 공정은 외주 밖에 있는 하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정도 공기를 당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크는 불가능해요. 그게 자동차의 그 라인을 스톱시키는 거와 똑같은 한 번 스톱되면 복구가 안 되는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그것이 약 1개월 가까이 멈췄으니 그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대책을 작업 중지를 해제하는 안전 계획서에다가 물량팀을 없애겠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2중 3중 안전 관리를 해서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구조는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저들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전히 다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분 단기업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팀. 그리고 그 이전에 대조립에서 뭐 라인 QC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아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들으셨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성금에 그러니까 업체 한 달에 이제 얼마의 기성금을 내려줄 때 그 피복비, 안전화 이런 거 다 같이 포함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업체는 더 열악한 거죠. 단기업체 물량팀들한테는 그냥. 그래서 좀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벨트, 안전화 그리고 또 2인 1조가 일을 해야 됩니다. 화기감시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화기감시자가 없었고요. 똑같이 그 2월 달에도 지금 중대재해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뭐 노동부에서 3주 정도 대조립 쪽에만 했었죠. 근데 전체 공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또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부장만 일을 안 했죠. 관련 업체들이 독부장만 일을 안 했고 다 일을 했었어요. 또 사망사고 난 당사자 업체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몰리면서도 이렇게 계속 이쪽으로 가는 이유 저희도 계속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량팀 법제화해서 다단계 하청 구조 이거 법제화를 해서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리고 뭐 고용주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자체도 하청업체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 없으면 뭐 쉬라고 하는 그 구조도 나라에서 90%까지 지금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나는 보호해주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자체, 나라도 마찬가지고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런 정서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고 뭐 자꾸 단기업체가 하는 이유가 일단 그냥 10,000원 더 줍니다. 그냥 10,000원 더 주는 거 가지고 갑니다. 그냥. 하루 10,000원. 예, 하루 10,000원이죠. 통상 그런데도 가서 일을 합니다. 안전교육 이 물량팀 또 배제됐습니다. 2월달 마찬가지, 5월달 마찬가지. 원청에 저희가 따졌는데 자기네들은 뭐 내려줬다 하지만 이만큼 물량팀까지 교육을 시킬 교육수당을 내려줄 수 없다고 들었어요. 그 단가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물량팀이 일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정작 현장의 60%, 70%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하청업체의 70% 이상은 물량팀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체거든요, 진짜.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날서가 있는 상황이죠. 노동조합하고. 만약에 작업 중지되면 이분들은 뭐 휴업수당 이런 것도 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뭐 진정하고 그래도 이분들도 못 받아요. 본인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그런데 물량팀들이 또 팀장하고 이렇게 뭐 좀 약간 뭐랄까요.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팀장한테 그런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때문에 쉽게 잘 안 깨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못 믿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동구청에서 또 취업 박람회 했습니다. 있는 사람 다 잘리는데 지금 새로운 사람도 구해요. 그 과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해가 가겠습니까? 지금 업체 돈이 안 돼갖고 업체 문 닫는다고 하는데 동구청에서는 조선 취업 박람회를 합니다. 올해도 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럼 현장에서 일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사고 날 것 같은데 어떤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예. 하청 노동자들 물량팀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들이 거기 보면 물량팀에도 뭐 팀장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막 그 뭐 자기네들끼리 설치를 합니다.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예. 노동부에 뭘 어떻게 한다거나 뭐 예. 그런데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지금 저희도 워낙 홍보도 많이 했고 작업 거부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또 업체 대표들이나 뭐 관리자들이 또 작업 거부로 걸거든요. 오히려 작업 뭐 불이행 이런 식으로 뭐 퇴사 조치를 시켜버린 거죠. 지금 그런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작업 거부할 수는 있는데 예, 있어요. 있는데 이제 제대로 뭐 이야기를 해도 실효가 없는 거죠. 실효 본인만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 계속 하고 그러시고 나가시면 이제 그렇게 알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하고 또 가장 문제는 그만큼 인원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청에서 기성을 자꾸 줄여서 내리니까 사람은 2명이 필요한데 1명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 화기 감시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 인원이 적죠. 그러니까 계속 생산을 그만큼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로도 쌓이죠. 안전 무시하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 그게 반발하고 그러면 저 말 맞네. 이런 식으로 또 배제시키고 등등. 그렇게 하면서 또 그런 거를 좀 따지고 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또 노동조합에 아직까지 신뢰라든지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여전히. 이제 그게 안 깨지는 겁니다. 지금 저희 정말 답답한 게 계속 지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작년에도 트러스에서 추락 사고가 있었어요. 그 똑같은 자리에 7월달에 또 1명이 떨어졌습니다. 안전건물만 있었으면 됐거든요. 그런데도 3천억 투자한다고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임금 체불되죠. 임금 삭감 당하죠. 업체 언제 문 닫는다 뭐 그런 말 듣죠. 집에 가도 뭐 말을 못해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그거 못 들고 갑니다. 그것도 또 체불시킵니다. 그러니까 언제 줄지 모르죠. 뭐 그런 게 계속 쌓이니까 뭐 안전이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계속 그런 걱정들 때문에 제대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계속 현대중공업 원청에서는 악용을 하고 있죠. 이제 절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는 게 가장 큰데 대부분 특히 물량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정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좀 줄여져야 제대로 된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좀 어디라도 좀 믿을 구석이 있어야지 좀 그런 게 더 나을 건데 그런 현장에서 계속 그런 게 지금 깊어지고 있고 계속 지금 그런 단기 업체들 언제든지 그냥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계속 지금 늘리고 있는 추세고 계속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 중대재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고용 구조가 문제라고 했는데 고용 구조가 왜 문제냐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최근에 왜 하청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사업주는 월 2시간씩 연 24시간 안전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안전교육을 왜 제대로 안 하고 이번에 사망하신 분들 5월 8일 사망하신 분도 입사할 때만 교육을 받았고 그 나머지 교육 서명은 전부 다 가짜였어요. 하나도 맞지 않았거든요. 그럼 왜 교육을 안 시키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청 업주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교육하면 교육 왜 나오는 그러니까 몇 프로 5.6인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할 때 나오는 기성 전체가 100이라면 교육하면 절반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하는 시간에 일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니까 그럼 교육하면 무조건 적자인 거예요. 하청 업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을 안 시키는 거죠. 교육했다고 거짓말 치고 그거 받고 그 다음에 일 시키니까 다시 100% 받잖아요. 그 공정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교육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노동자들 교육이 왜 중요하냐 저는 체험적으로 느꼈거든요. 제 초기에 87년도 제가 89년도에 노조 첫 상관할 때 그때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면 중대재해도 문제였지만 진폐증이 문제였어요. 네. 그 당시는 진폐증이 탄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소에도 있다. 전부 다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진폐증 어떻게 하면 막아야 되냐? 마스크 쓰면 막는다는 거예요. 그럼 마스크하고 환기를 시키자.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우산 당장 마스크를 씌우자고 해서 교육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스크 안 쓰면 일 못 하잖아요. 또 마스크 안 쓰는 사람 거의 없고. 지금은 집회증이란 조선소에서 집회증을 했단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때는 집회증으로 사망하신 분까지 있었고 여기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때 영남 밀양병원인가 거기서 진폐증 환자만 따로 모아놓고 거기서 요양을 하는 그런 기관까지 따로 있었거든요. 이런 정도로 이 노동자들의 안전 의식 하나가 주는 자신들의 그 노동력을 보호하는 불안전한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엄청 크다는 걸 저는 뼈저리 느꼈거든요. 저는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현장에서 있는 노동자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노동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전한지 안전에 익숙해지면 불안전한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정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만 알기만 해도 사실은 아마 절반 이상은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안전한 조치에 대해서 법적인 사항 잘 알지 이게 불안전한 사항 잘 알면 자기가 죽으려고 일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안전교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거의 아마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것이 하청 조직화의 과정이기도 하고 하청 노동자들이 뭔가 깨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챙기는 과정이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다가 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 세상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중공업의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서 작업 중지하고 작업 중지하면 노조에서 작업 중지 요구해서 작업 중지했다고 하청 그 물량팀들은 뭐 노조를 욕해요. 욕하고 제가 아는 동부에 사는 사람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회사는 또 그 작업을 또 개시하는 명분으로 삼고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활용되는데 지역의 정치인들도 보수 정치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 장시간 동안 이게 중지되어 있으니까 그걸 노조가 일을 못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걸 봤는데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를 막는 방법은 딱 두 가지나 교육하고 설비이지 않습니까? 안전 설비인데 두 가지인데 설비는 어쨌든 회사에서 하라고 강제를 계속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교육 같은 경우는
이게 옛날에 단일 그 회사일 때는 그냥 그 회사에 책임이 있고 교육을 안 시켜주면 원청이 책임이 있으니까 그 여기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것만 감시만 하면 되는데 지금 물량팀 들어오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산업안전 대행팀들이 있어요. 대행팀. 이거 서류를 다 갖춰주는 대행하는 하청업체들을 관리하는 이게 업체가 있는데 그 이제 울대병원에서도 그 대행팀 그 산업안전보건팀에서 그걸 맡고 있고 뭐 다 해요. 하는데 그 친구들이 가서 이 문서를 다 만들어 주거든요. 싹 그 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싹 만들어 주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고용노동부도 다 알고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사실 고용노동부가 해야 될 거는 이런 대규모 사업장 그리고 이거 산재사고 많이 나는 이런 사업장에는 별도로 고용노동부에서 예를 들어 산업안전교육센터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전부 다 거기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받는 사람한테 이 그 교육 이수증 요즘은 뭐 RFID 카드라든지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딱 갖다 대면 이 사람이 교육이 얼마나 받았는지, 먹었는지, 무슨 교육 받았는지 이게 다 뜰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술은. 그런 걸 하면 쉽게 이게 안전교육을 다 이수하게 하고 안전 그것도 줄일 거고 이렇게 될 건데 그걸 이제 제일 좋은 건 노동조합에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건데 노동조합에서 하면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줄 거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 그건 하면 어느 정도 좀 구속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한번 투쟁해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회사에서 개선 계획을 발표할 때 올릴 때 그 작업 중에 해제하려고 해제 심의위원회 개선 계획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회사에서 그 관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노동자도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러면 아까 그런 식으로 교육 일정하게 의무적으로 아니 저걸로 그 휴대폰이나 이걸로 인증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죠. QR코드 형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에 그러면 그 사람들 제대로 교육할 수 있는 아까 매너부터 시작해서 교육한 시설, 교육차 이게 다 배치되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가짜인 거지. 누군가가 또 그건 어떻게든 조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아무리 많이 무슨 뭐 쌈박하게 개선 계획을 갖다 올려놔도 이런 고용 구조가 있는 한은 이건 잠깐 어떻게 할 수 있을지언정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용 구조 문제부터 때려잡아야 된다. 그 외에 나머지 다른 걸로 뭘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얘기하면 할수록 지금 뭐 상당히 뭐 심각한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일단 구조적인 문제 그 위험을 외주화시키는 그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게 사고는 계속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중요한 게 이게 이제 469번째 그 이제 사고 원인이나 이걸 다 나온 거는 204건은 노동조합 통계로 잡히더라고요. 이름, 소속, 어떻게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거를 시민들이 계속 볼 수 있게 약간 경각심을 갖고 약간 뭐 그런 작업들이 뭐 특히 이건 좀 언론 쪽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또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다가 정문앞에다 전광판 설치. 교통사고 전광판 도로에 가듯이 오늘 어제까지의 뭐 사건 부상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너무 좀 노조에서 그걸 설치를 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고려아연 온산재료소가 지난번 국회의원 들어왔었잖아요. 민주당 그 산업안전 TF팀 거기 와서 이렇게 그 조사했던 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고려아연 온산재료소가 지난 10년 동안 14명이 산재로 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든 산재 상황, 중대재해 부분은 그러니까 제일 1순위로 이제 뭐 좀 모든 힘을 합쳐가지고 하여튼 근절시킬 생각을 합니다. 노조에서 그 대로변에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 전광판을 크게 하나 올립시다. 지역본부처가 울산 지역에 산재 노동자들 한번 좀 카운팅 할 수 있도록. 네. 이제 조금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동구의 이제 현장의 그 노동 현장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들 문제 이런 거 쭉 다 짚어봤는데 현재 동구에 있던 위기, 어려움을 극복할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일단은 그 동구에 있는 시민들, 주민들, 그 노동조합, 상인 뭐 등등해서 이렇게 쭉 있을 텐데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만드는 거가 1차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지자체가 이제 물론 이제 해줘야 될 부분이고 정치권도 다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서 어떤 방안이 있을지 한번 좀 얘기를 모아보겠습니다. 뭐 지금 계속 말씀 안 하셨는데 아니, 뭐 어떤 노동자 안전 문제나 뭐 복지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분들 너무 많은 얘기들 뭐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뭐 굉장히 위기인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정치권에서 보면 동구 지역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근본적인 걸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본래 동구가 옛날에 어업과 농업이 중심적 사업으로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조선산업이 들어오면서 그 재편되면서 노동자와 소상공인 이렇게 편제된 거예요. 동구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다른 산업이 없어요. 그러다 중소기업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남은 게 뭐냐면은 노동자와 소상공인들. 이 사람들이 거의 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지금 아까도 뭐 우리 고용위기 지역의 돈이 지금 900억 이게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동구 총 1년 예산의 거의 30% 넘는 엄청난 예산인데 자 이렇게 바뀌어갔는데 우리가 지금 노동자 문제나 소상공인 문제 외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동구는 두 개만 가지고 해결하면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게 이제 고용 그 지역 그 예산을 도로에 다 썼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던 사실인데 이건 진짜 지방 정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편적 복지 만약에 중소기업이나 우리 사내 하층들 이런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면 기숙소와 임대주택 다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한 돈이에요. 그리고 동구 지역 같은 경우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이미 거의 80, 90%는 다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노동자 복지밖에 없는데 이 900억, 이번에 또 800억이 나온다면 우리 민주노 조금만 아니고 중공업이나 뭐 조선업밖에 없으니까 동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외부적 사항은 인구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잡아두고 또 어차피 물량팀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회사가 이제 추진하는 게 1, 2, 3 이제 1하층 2, 3 다단계로 계속 가면서 마지막에 불이 먹게 좋은 게 이제 물량팀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뭐 쉽게 말하는 돈 내기죠. 이 한 프로젝트가 생기면은 여기에 사람을 집어넣어서 이제 공사 끝나면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노동자들이라도 이제 단기 인력을 키워주고 하려 그러면 여기서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 수 있는 게 숙소와 아니면 임대주택 또는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저는 동구가 이제 아까 그 문제 지적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떠드는 사람, 이게 외치는 사람, 문제라고 외치는 사람이 주로 노조가 주로 외치고 있고, 그냥 지역의 정치권은 이제 경제 문제다 이렇게 주로 크게 두 가지를 외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모든 관점이 그냥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당장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렇게만 다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단순히 그렇게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만 사고하고 있고 울산의 동구를 현대중공업에 의지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자본에 의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아까 진보당에서 그 주장했던 것처럼 정몽준 정치가 사라진 곳, 정몽준이 정치하지 않는 동구는 이제 기업이 동구를 관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동안에 빠졌던, 그동안에 투입 못했던, 안 했던 이 예산들이 투여해야 되는 거죠. 복지 예산부터 시작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동구에는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동안에 대기업에 의존한 나머지 그런 기반 시설들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부터 다시 새롭게 다른 구에 비교해서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 무엇이 빠져 있는지 등등을 다 조사를 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 울산 동구가 지금은 모양새가 그냥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뭐 대왕암 뭐 이렇게만 보이지만 울산 동구가 그렇게만 존재하는 곳은 아니거든요. 울산도 동구도 역사가 있는 도시고 역사가 어떤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좀 되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정주하는 사람들이 나 울산 동구에서 태어났다. 울산 동구에 내가 오래 30년 살았다. 이런 어떤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지 의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와서 그냥 돈만 벌고 나가면 끝. 이런 식의 동구에 대한 추억, 동구에 대한 나의 이 인생이 묻어있는, 삶이 묻어있는 이런 동구가 안 되는 거죠. 추억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부분들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너무 그 노동자와 상인 그리고 그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곳을 새롭게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재편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당장 아까 이제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니 그러면 그 동구에 있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노조나 또는 이 현대중공업이나 자본 여기에서 좀 뭔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워낙 이제 회사가 법인 분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이렇게 이익을 다른 데 빼가려고만 하고 있는 이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말 쉽지는 않지만 이 구조를 바꾸는데 이 지역 정치권이나 이쪽에서 새롭게 좀 운동이 좀 필요하고요. 근데 특히 이제 동구에는 관광이 어쨌든 뭔가 하려고 막 하는데 너무 개발 위주로만 컨텐츠는 없고 개발 위주로만 모든 걸 또 운용하는 이 과정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지금 우선 동구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동안의 울산의 이 삶의 과정, 노동자들의 삶의 과정들이 좀 축적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이런 곳에 누가 여기다 정을 붙이고 살겠냐는 거죠. 복지가 없는 곳에서 누가 아이를 키우고 아까 주택도 복지인데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이 전무한 상태에서 누가 여기서 살겠냐는 거죠. 그래서 동구를 살리는 방법은 여기서 노동자들의 몸도 여기서 제대로 머물러 있도록 해야 되고 마음도 머물러 있어야 되고 또 여기 머물다 간 사람들은 여기서 나중에 내가 여기 살았던 곳이다 그래서 늘 언제든지 와서 추억을 좀 되뇌이면서 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동구로 좀 새롭게 좀 재편해야 된다. 자본에만 너무 의지하는 이런 동구를 탈피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동구의 경제, 동구가 살아가는 법 이런 거 고민을 해보면 일단은 동구 사람들이 수입을 어디서 얻느냐 이것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가장 큰 건 역시 노동 수입입니다. 노동 수입이고 상공인들은 타 지역보다는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잘 나가는 상공인들은 동구에 살지 않습니다. 다 타지 사람들이고 큰 거 하는 데는 뭐 여기도 동구분 별명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탈동구, 울산에서 인원 감소한 게 동구에서 인원 감소한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인구가 1만 명이 줄어들면 관광 유치를 뭐 연간 200만 명 하겠다 이러면서 케이블카 깔고 뭐 하는데 아무 필요 없다. 10,000명이 365일 살면 연인은 365만 명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게 인구가 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노동 수입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거나 더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 여전히 크다. 근데 노동조합은 지금 어떤 상태냐. 저는 노동조합이 그러면 노동 수입을
담보하고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냐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러면 그 노동 수입에 가장 크게 작용하고 중요한 대목, 인구를 유입시키고 정주시키는 대목은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안전이고. 그럼 결국은 노동조합 운동은 하청 노조 운동으로 노동자 조직하고 하는 운동으로 완전히 전환해야 된다라는 거죠. 향후에.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저는 정년이 연간 1,000명 넘게 실제로 빠져나가는 자리에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고 뽑지 않고 그 자리를 물량팀들이 메꾸는 이런 구조라고 하면 진짜 노동조합이 생존이 정말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지금 노동조합에 있는 역량을 자산과 인력, 그 조직력 이런 것들을 거의 80, 90%까지 하청 노동자 조직화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상사업을 아예 하청 노동자 조직과 관련된 아까 산재 얘기도 했지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전환하는 대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이 더 큰 것이 저는 연금 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 수입. 퇴직자들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연금 수입인데 이 연금 수입을 어떻게 쓸 거냐,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동구에서는 진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주로 생기는 게 당구 클럽 이런 게 생깁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내고 10만 원씩 내고 거기 가서 그냥 계속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가서 당구 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부터 다행히도 도박으로 이어지고 이래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노년을 보내게 하는 이게 문제 심각하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정치적 영역이 아니겠냐라는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동구 자치단체와 정치 단위들이 획기적인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령인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분들이 정말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고 예를 들면 저는 과거부터 이제 계속 주장해왔던 게 공공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것을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정치 영역에서 자치단체에서 좀 계속 해야 되는 실은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소상공인 문제인데 저는 소상공인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소상공인 일할 때 장사 잘 되는 가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구 사람 다닐 가능성이 많고 체인점이고 실제로 이제 이미 대기업은 아니지만은 중소기업 정도에는 요즘 거의 10명 이상씩 고용하고 이런 체인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3개씩 카페도 대형화되고 이런 거죠. 이런 데는 어차피 된다.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죠. 구조조정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저는 소상공인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OECD 국가들처럼 대폭 줄 수밖에 없고 구조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소상공인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구조조정에서 퇴출되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분들은 연금도 없어요. 깝깝하지. 이게 이제 진짜 문제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그분들은, 결국은 그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일자리를 찾아서 이 적정한 그 일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구조 개편, 울산 동구의 구조 개편을 좀 해야 되고 그 중에 역시나 중요한 것은 노동 부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 조직화에 좀 더 큰 힘을 쏟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하신 거에 현대중공업 또는 조선산업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이제 동구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건 이제 분명할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을 우리 힘으로 살리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정당이나 시민사회 단체가 조선산업을 살리기도 어렵지만 조선산업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제 본사를 옮겨가고 고용 구조부터 시작해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동구의 노동자들과 주민의 삶을 바꿔주지는 않을 거예요. 상황은 개선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기본 상수로 놓고 여러 가지 어려워진 조건에서 이제 동구 노동자들과 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떠나는 동구에서 좀 머물고 살만한 이런 곳으로 이제 그래도 살아갈 만한 공동체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고 뭐 그런 면에서 이정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제 노동을 기본으로 하는 게 기본 과제가 돼야 되는 건 당연할 것 같은데 동구의 노동자와 그 상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아까 김영희 실장님 말씀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퇴직자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또 동구가 부족한 교육과 문화 이런 것을 어떻게 좀 극복하면서 이제 복지와 문화 생활을 일정하게 할 수 있는 동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대형암 등을 포함한 이제 관광 이런 것을 보다 어떻게 컨텐츠를 가지고 내용 있게 실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 할지도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해나가야 될 텐데 각각의 고민의 몫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저희 정당 같은 경우는 그냥 노동자들 투쟁 열심히 지원하고 그런 것보다 좀 더 나간 구체적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지금 2021년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데서 모여서 진보 정당과 노동조합들과 이런 데서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간다고 하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될까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노동조합은 회사를 상대로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임금 인상 투쟁을 하고 정당은 어떤 뭐 지원금 이런 걸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고 이렇게 각각 하는 방식으로는 이걸 이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냉정하게 한 현실은 이제 하청 노조나 중공업 노조가 중공업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의 그 기본권 이런 걸 충분히 지켜주기에는 어려운 현실적 한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럼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기업에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임금이 낮은 수준이나 노동자의 기본권이 낮은 것을 보완해가는 방향에서 이런 것을 정당과 바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면 노동조합도 그런 영역을 이제 중요한 과제로 보고 이제 대정부 투쟁이나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구체적인 생활적인 투쟁 이런 것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걸 이제 각각 영역을 각각 분절적으로 하고 이제 한 번씩 심각한 상황이 생기면 한 번씩 모여서 대책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구 전체가 굉장히 심각한 위기라는 것에 공감을 해서 정당들과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이런 것을 뭔가 이제 진단하고 모색하고 함께 정부를 상대로 울산시를 상대로 또는 재벌을 상대로 포함해서 공동 요구를 작성하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는 어떤 이제 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당면에서는 884억이 온다고 하는데 884억을 또 이렇게 쓰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정우 위원장은 이런 걸 그럼 누가 어떻게 쓸지는 사실 주민들한테 노동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정해놓고 이거 받으러 오세요 몇 명 이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럼 논의를 하려면 이제 뭔가 진지하게 이제 중공업 노조 또 동구의 노조 하청 노조 진보 정당 뭐 필요하면 민주노총까지 포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어떤 뭐 대책 기구를 만들든지 협의 구조를 만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광범위한 동구 주민과 노동자들의 요구를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뭐라도 하려고 자기들도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형식적이고 내용이 전혀 없고 동구 주민과 노동자의 삶과 상관없는 지원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보자는 방향에서 좀 머리를 맞대보면서 이제 좀 정리를 해 나가 보면 뭐 동구 주민 총궐기 대회를 준비를 하든지 뭐 몇 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아무튼 동구 전체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실행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하면서 힘을 모아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 다만 그러면 그 강한 그래도 조직력이 그렇게 큰 중공업 노조가 움직여도 말을 잘 안 되면 될까 이런 고민이 있긴 하겠지만은 뭐 현대 중공업 회사를 움직이는 것도 간단하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현대 중공업 노동조합과 하청 노조와 지역의 진보적 전체가 뭉쳐서 울산시를 상대로 또는 뭐 대선 후보들을 상대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이러면
저는 절대 불가능한 것만 우리가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인 어떤 것이 이제 풀려나갈 계기가 찾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몇 번 그런 걸 뭐 해서 데모하고 이런다고 순식간에 다 바뀌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구체적으로 머리를 맞추고 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게 각자 맡은 영역에서 최소한 여기 정당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노조 단위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좀 기존에 이제 진보 정당의 어떤 지지도나 이걸 서로 지지도가 약하니까 이제 뭐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여전히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고 단지 그것을 좀 총화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노조는 좀 기업 밖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고, 정당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그 지역 동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그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의 콘텐츠들 좀 내용들을 만들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로 좀 해서 그 노조와 정당이 공동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공감되어서 그것이 이거 안 하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동구 전체 지역 주민들에게 공감만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 정치적으로 이것이 승화되는 것은 큰 어렵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단지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내서 이슈화시킬 수 있는 구조가 그것도 하루아침에 잠깐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굴려나가고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조 같은 경우에 울산 지역본부가 동구 협의회를 만들어서 동구 지역에 있는 노조들이 지금은 그냥 가끔 한번 모이는, 지금 중공업 때문에 한 번도 못 모였지만 아예 상시적으로 모여서 동구의 문제를, 노조가 동구의 기업복지뿐만 아니라 지역복지, 지역의 정치까지도 같이 논하고, 그 다음에 지역 정치 단위는 그런 또 노조의 상황과 같이 연동시켜서 아까 무슨 동구의 전체 상황들을 같이 놓고 그림을 제대로 그려보는 일들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 안팎으로 기업 안과 밖이 서로 구분이 없는 형식으로 일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각자가 자기 역할들을 좀 더 충실하게, 그러니까 지역 노조, 지역 단위 노조에 버금가는 형식의 단위들이 움직여야 실제로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 또 대기업이라고 해서 돈 많이 받는 거 아니거든요. 물론 많이 받는 장기근속자들은 좀 그 전에 것이 있어서 그나마 좀 낫지만 젊은 노동자들은 하청이나 직영이나 사실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져본다면 아까 기업 노동소득 자체가 워낙 불균형한 상태이고 구조적으로 이미 그 정몽준, 정기선 대주주에게 모두 다 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구조로 그냥 단순히 임금 이상 투쟁이나 이런 것으로는 노동자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 노동소득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인 문제부터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노조가 조금 이제 뭐 다 그렇지만 좀 대립적이었잖아요. 파업하면 이제 파업 중단하고 데모하고 이런 건데 요즘은 아마 그분들도 굉장히 절감을 할 것 같아요. 중공업이 나쁜 놈들다 이거 하나 하고 노동자들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장사가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강한 유대 이런 게 생겨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과 토론을 이제 노동조합과 정당과 자영업 단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좀 자리를 하면 굉장히 그 진지하고 서로 고민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지금은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그런 사안이 있을 때가 아니어도 그래서 그런 여러 고민을 좀 이어나가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제 퇴직자 문제 얘기했는데 지금 동구에 울산에 처음으로 아마 동구 퇴직자 지원센터인가 그게 이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항상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이제 정부나 뭐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센터 같은 걸 짓고 거기에 이제 예산을 투입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고 이런 게 좀 반복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퇴직자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의 노동조합이 퇴직자에 대한 그 대책과 정책이 있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전체 노총의 그 전체 조직의 50% 이상이 퇴직자 조합원들이에요. 그러면
어떻든 하여간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니까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서 어떤 전환 교육 기관 같은 거를 그 힘을 모아서 같이 만들고 같이 운영하고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울산하고 좀 굉장히 관계가 많은 도시가 스웨덴 말메입니다. 말메가 지금 한 29만까지 인구가 늘었습니다. 한때 떨어질 때는 20만 가까이 떨어졌다가 근데 거기 이제 크레인 하나를 1달러 주고 현대중공업이 사갖고 와서 지금 미포조선에 있잖아요. 그 크레인. 근데 그 말메가 지금 어떻게 다시 도시를 그 몰락한 그 조선 도시에서 그 전환을 시켰느냐면 6개월 동안 라운드 테이블을 해서 끝장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정당들, 노동조합, 주민들 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6개월을 그냥 라운드 테이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우리는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쓰고 뭐 이제 뭐 그런 식의 것들로 가자 해서 이제 도시가 완전히 전환돼서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도시가 됩니다. 저는 동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의 그 지금 지방 정부가 그거를 잘 할 기대가 별로 없으면 그냥 먼저 그걸 이제 요구해서 먼저 소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만들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언론으로서는 이제 조금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서 기존에 이제 그 지역 신문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만든 지역 신문 물기동대.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지역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그런 어떤 신문 같은 게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동구의 위기를 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많은 주제 다 만만치 않은 주제들 가지고 얘기를 했고 오늘이 이제 일종의 좀 첫 단추를 꿰는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동구의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해법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돌아가면 인사 안 합니까? 돌아가면서 할까요? 마무리 정리. 그러면 마무리 발언 한 마디씩 하시죠. 제가 이제 울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주로 이제 북구나 다른 지역들을 많이 논하다 보니까 좀 동구가 취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나온 얘기 중에서도 보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들 우리가 말한 63년생들 내일 모레 다 나가요. 이제 전국 상을 보면 한 800만이 베이비 부모 세대고 울산은 한 20만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인력들이 나와서 지금 갈 자리가 없는 건 맞고요. 지적을 잘했고 북구는 무룡산에 이제 동구는 보면 백화점 주위로 이렇게 많이 있는데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주위에 모여서 이제 그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60대 노동자들 출신들인데 좀 늦은 감이 없잖아 있지만 이제 이게 준비해야 된다는 건 저는 맞다 생각하고요. 아까 토론 속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이제 울산의 조직 노동자가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 합하면 한 12만 되나요? 6만 명 한 12만 되죠. 어떻게 합하면 우리 실제로 이제 한 40%는 미조직 노동자다라는 얘기가 하청이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는 이제 결국은 이제 정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 모아지는 거는 정치권이에요. 우리 현대중공업 예를 들어봐도 이제 힘들면 아니면 공격할 때 가면 이제 국회나 중앙정부를 찾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그 87년 이후에 이제 95년 이후죠. 우리 민주노총이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굉장히 주장하다가 지금은 소멸되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용도피가 된 건지 모르지만 노동자 정치 세력화 얘기라는 얘기는 끊겨버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우리 노동뿐만 아니고 진보정당들도 실제로 먹고 살고 투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정치를 바꾸는 것밖에 없는데 세상을 바꾸는 일은 이 시즌 2를 시작할 때가 안 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사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돌아오면서 사무장님. 제가 가장 위기에 있는 현대중공업 실제로 하청 노동자고 그 하청 노동자들하고 같이 어떻게든 좀 더 나은 노동 조건 이런 거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는 또 조합 간부도 하고 근데 저도 동구 주민입니다. 원래 동구 사람은 아니고요. 저도 돈 벌러 왔었죠.
와서 이제 많은 거 받고 지금도 많은 걸 좀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 가장 힘든데 힘든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안 들리죠. 그런 이야기들 전혀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장의 70%를 차지하는 뭐 물량팀 노동자들, 그 가족들 그런 이야기들은 뭐 거의 안 나오죠. 그런 게 너무 아쉽고 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구조상 늘어날 건데 이걸 계속 그냥 지켜볼 거냐. 아까도 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노동조합이 더 강하게 좀 진짜 일상적으로 더 강하게 하청 조직화 저희도 뭐 계속 하고 있지만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법제화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모든 법제화들 강제할 수 있는 강력한 법들 눈치 보지 말고 재벌 자본들 눈치 보지 말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로 좀 모아서 좀 진짜 그 사회적 약자입니다 진짜. 제대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근로기준법조차도 그 보호망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이 노동자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좀 그래도 좀 희망이 있구나. 난 현대중공업 뭐 세계조선소 일이라는 곳에 와서 우리 가족들하고 동구에 뭐 갈 데도 없어요 솔직히 제가 봐도. 뭐 관광도 그렇고 뭐 교육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더 불편한 거는 이제 그조차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여전히 살고 있는 그분들이 적어도 좀 밖으로 좀 더 나올 수 있게 노동조합도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뭐 정치권에서 특히나 더 할 수 있는 모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하나로 모아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과거에 뭐 동구가 저는 제 기억으로는 가장 활기찬 동네, 시끄러운 동네, 뭐 힘이 막 이렇게 솟아나는 동네처럼 이런 인상인데 요즘은 굉장히 무기력한 동네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거 이제 전환을 시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전환이라는 거는 저는 뭐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할까? 기존 해왔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 동구에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고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단위가 저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김규 동지도 얘기하셨지만은 동구에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 하청노조 그리고 그 외에 울대병원 노조들 이런 노조들이 다 힘을 모으면 뭔가는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 딸이 서울에 공부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내려왔는데 제가 태우고 역에 가서 태우고 들어오니까 그러더라고요. 동구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푸근하대요. 저한테는 여기가 고향이 아니지만 딸한테는 여기가 고향인 거예요. 그런 게 저는 이제 사실 여기 취직하러 왔기 때문에 올 때도 여기는 3년만 있을 거라고 명색을 하고 왔는데 결국 눌러 앉았는데 늘 이제 이게 그렇게 편하지 않는 이런 동네였는데 우리 딸한테는 그런 내가 늘 가고 싶어 했던 경북 영천 그런 곳인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를 이제는 정말로 고향으로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좀 이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그걸 위해서 좀 같이 좀 힘을 보태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남목국이 너무 마음이 편한데 따님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쇠락하는 공업 도시 뭐 이런 어떤 그런 데서 쇠락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떠나고 힘들어하는 이런 데서 말씀들 하신 것처럼 공동체가 살아있고 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동구, 사람이 살만한 동구로 만들어야 될
그 역할과 좀 책임 이런 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모두한테 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이제 저나 저희 당도 좀 뻔한 정치적 주장을 많이 틀린 주장을 했다기보다는 그런 건데 지금은 보다 동구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작지만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각자가 각 단위에서 할 일을 하면서 전체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뭘지에 대해서 같이 많이 고민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정치적으로 저희가 좀 더 진보 정당들이 좀 더 힘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좀 죄송한 마음과 아쉬움 이런 게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아까 김영균 실장님 말씀하신 지금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허황된 정치적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그 마음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내서 정치적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이제 민주당도 겪어봤고 국민의힘도 겪어본 동구의 노동자들과 주민들이 다시 또 정치에 대해서 또 진보 정치 발전에서 마음을 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선거 이기고 지구를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 그런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것에 깊이 고민하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역할을 실제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리 고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뭐 조선소 어쨌든 울산 동구는 조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시황이 어떻게 되냐 막 이것에 뭐 다들 목을 메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주가 막 그 목표액에 그래서 이제 6월달 현재 목표액 70%를 달성할 정도로 아마 연말까지 가면 목표액을 아마 초과 달성할 거다. 그러면 아마 그것이 단순히 초과 달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5년, 10년 슈퍼 사이클을 또 예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야, 그러면 2012년, 13년 이때처럼 또 조선소에서 뭐 화랑이 벌어지면 울산의 동구는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고 그래서 뭐 또 소득이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할 거 별로 없다. 조선소만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 이런 생각들을 할 가능성이 가장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죠. 문제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거다. 전에 그때 경기 좋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기업 복지에 모든 걸 기대했던 것처럼 이번에 또다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로부터 빨리 우리는 살펴야 하고 그때 이것을 오히려 상황이 좋을 때 상황이 안 좋을 걸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동구에 있는 사람들끼리 빨리 공감을 해야 된다. 이것이 현재가 구조정 할 때보다는 좋은 기회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문제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제대로 좀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긴 시간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기회를 저희가 다시 한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